제가 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이라는 게 있어요. 2023년도 개정된 건데 교육부에서 발행한 겁니다. 네, 이거를 다운받으세요. 여기 QR코드 남겨드립니다. 고정 댓글에도 남겨놓을게요. 그래서 다운받으셔서 이거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때리면서도 같이 장난을 친 것이고 가해 학생 본인도 저도 같이 맞았는데요? 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돼요? 맞복이 됩니다. 자, 돈을 빼앗은 것도 돈을 빌린 것이라고 하고 곧 갚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또는 뭐라고 하냐면 너도 빌렸잖아. 얘도 빌렸는데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얘도 저한테 안 갚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증거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돈을 내가 얘한테 뺏겼는데 그 증거가 없어. 그러면은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증거 수집 방법. 저는 부모님들께 진짜 이거는 당부해드리고 싶어요. 뭔가 피해 사실이 있잖아요. 그러면 꼭 담임 선생님과 통화를 하세요. 통화. 녹취하세요. 녹취. 아니면 문자를 보내세요. 그래서 답을 꼭 얻으세요. 길게 써야 되는데 이 한 장짜리 양식을 받으셔가지고 오류를 범하시는 거죠. 이 한 장에만 제출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네. 구독자님들 기초요일량 만강하셨습니까? 널리한 행정사입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23년부터 2024년 2월 현재까지 학교폭력 업무를 약 54건 수임을 한 행정사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다시 시작한 거가 굉장히 오랜만인데요. 행정사로서 1년 정도는 전문성을 다지는 내실을 다지는 기간으로 있다가 학교폭력 업무를 약 54건을 해보면서 직접적으로 산전수전도 많이 겪어봤고 부모님들이랑 소통도 많이 해보면서 학교폭력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전문가로서 발돋움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오랜만에 유튜브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가해자 측면도 있고 뭐 피해자 측면도 있지만 오늘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학교폭력 피해자 학생이기보다는 거의 부모님들이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자녀에게 뭔가 학교폭력 피해가 의심되거나 학교폭력 피해 입은 사실이 바로 확인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행정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학교폭력 피해 학생 대응 방법에 대해서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 대응하시려는 분들은 제 이전 블로그 글들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 요게 요렇게 지금 5개 정도 작성이 돼 있습니다. 사실 제가 블로그를 할 시간이 정말 없어가지고 사건들을 많이 처리하는 바람에 블로그 글을 거의 못 썼어요. 그래서 5개밖에 없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 QR코드를 남겨드리니까 한번 찍어서 한번 5개 정도 글을 정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본 영상 고정 댓글에도 블로그 링크를 남겨놓았습니다. 저는 널리한 행정사는요, 2023년 4월부터 2024년 2월 현재까지 학교폭력 업무 수임을 총 53건을 했고요. 요 정도 제가 이제 굴러보니까, 필드에서 한번 굴러보니까, 이제는 나도 학교폭력 전문가로서 자신감 있게 의뢰인 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1년 동안 내실을 다졌고 지금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해결, 행정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행정사가 웬 학교폭력을 해결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 행정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90%는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가 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사는요, 행정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사법에 규정된 행정사의 업무로서 1항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할 수 있다. 2항은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을 할 수 있다. 그리고 4항에는 위와 같이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비교를 하자면 법무사님들은 법원, 검찰청에 들어가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사와 이제 구별이 되는데요. 행정사법에 의거해서 학교폭력의 해결과 처분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교육청이에요. 학교나 교육청에다가 서류를 작성을 하고 제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사가 학교폭력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변호사님도 학교폭력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법률계에서 짱이죠. 자, 학교폭력 피해자 대처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학교폭력 피해자의 대처 요령에 대해서 피해자 부모님과 학생 본인이 직접 대응을 해야 한다. 당연히 대응을 하셔야겠죠. 그렇기에 부모님께서는 이 글을 부디 자녀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화면에 나온 게 제 블로그에 써놓은 글 중에 요 글이거든요.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 제가 영상으로서 다시 한번 되짚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다 써놨기 때문에 제가 또 스크립트를 쓰기가 힘들어서 요거를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이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받는 게 일단은 첫 번째는 뭔가 부당한 대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친구들이랑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맞고 오고 그러지가 않아요. 뭔가 부당한 대우가 시작되면서 뭐 왕따를 당한다거나 뭐 폭력을 당한다거나 사이버 따돌림을 당한다거나 뭐 요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부당한 대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내가 애들한테 뭔가 좀 내가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은 요 사실을 아이들한테 꼭 말씀해 주세요. 친구들 사이에서 뭔가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 그러면 꼭 엄마한테 얘기를 해라. 그래서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을 당했어.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존심도 있고 또 엄마한테 이런 거를 내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다는 거를 얘기하기를 꺼려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먼저 어떻게? 자녀가 평소와 분위기가 뭔가 다르기 시작해. 학교를 나갔는데 뭔가 조금 애가 껄쩍지근하네, 사춘기니까 애가 이상한가? 라기보다는 분명 무슨 일이 있음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한테 한번 먼저 물어보세요. 개똥아, 먼저 말해두지만 너가 무슨 얘기를 하든 엄마 아빠는 개똥이의 편이야. 혹시 무슨 일 있니? 이렇게 좀 진지하게 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영상 제일 후반부에 교육부에서 발행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는지 첨부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것만 달달달달 숙지하셔도 학교폭력 업무 굉장히 수월하게 대처 가능합니다. 자, 피해 학생의 징후 예시 굉장히 교육부에서 잘 정리를 해놨어요. 자, 몇 개만 말씀 들어볼게요. 표정이 어둡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그리고 학교 가는 것을 갑자기 애가 싫어하고 두려워해. 그리고 뭐 요런 거는 사실 잘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막 배를 때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발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뭔가 표정이 어둡고 기운이 없거나 학교 가는 것을 뭔가 싫어해, 가정에서. 이러면 뭔가 징후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맡은 학생들도 다 학교 가는 거를 싫어했습니다. 부모님이 거기서 뭔가 먼저 캐치를 다 하세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은 우리 어머니들이 캐치하기가 어려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선생님들 기준이에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겁니다. 사이버 폭력 피해 징후. 뭔가 핸드폰을 보는데요. 되게 자주 보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를 본 후에 당황하거나 정서적으로 괴로워 보여요. 애가 그러니까 막 핸드폰을 막 볼 때마다 뭔가 괴로워 보여. 막 문자를 읽는데. 그러면은 사이버 폭력, 요새는 인스타 DM으로 애들이 많이 합니다. 지금 제 나이 때에는 카카오톡을 쓰잖아요. 카카오톡. 근데 요새 초, 중, 고 아이들은 인스타 DM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페이스북 메신저 요걸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자꾸 애들이 볼 때마다 자꾸 정서적으로 괴로워 보인다. 그러면은 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막 단체방에서 욕으로 칭대거나 야유나 험담, 얘를 초대해가지고 내 자녀 한 명을 초대를 해. 단체방에 뭐 한 6명 있는 방에 초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얘만 괴롭히는 거야, 계속. 그런 일들이 요새 되게 많아요. 옛날에는 학교 가서 그렇게 괴롭혔잖아요. 요새는 24시간 따돌립니다. 24시간. 뭘로요? 인스타로. 아니면 카카오. 이걸로 계속 따돌리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잘 보셔야 될 거는 뭐냐? 다시 정리하자면 표정이 어둡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다. 이유 없이 결석을 하거나 전학시켜달라고 하고 학교 가는 것을 두려워해. 근데
핸드폰을 자꾸 확인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리고 부모가 자신의 정보통신기기를 만지거나 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 이게 들키기 싫은 거야. 엄마한테 쪽팔리거든.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미안해서. 그리고 메신저를 본 후에 당하거나 정서적으로 자꾸 괴로워 보여.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는 무조건 사이버 폭력 피해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딱 캐치를 해가지고, 개똥아 먼저 말해두지만 너가 무슨 얘기를 하든 엄마 아빠는 너의 편이다. 무슨 일이 있냐? 너 핸드폰을 보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여. 한번 말 좀 해줄래? 뭐 안 좋은 일 있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얘기를 했어. 엄마 나 사실은 며칠 동안 계속 이런 일이 있었어. 또는 엄마 내가 입학하고 나서부터 계속 이랬어 사실은. 그럼 엄마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충격을 엄청 세게 받습니다. 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렇게 당했어? 그러니까 바로 학폭 선생님한테, 바로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 걸어서 우리 애가 학폭을 당했는데 어쩌고저쩌고 이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행정사로서 저의 조언. 이렇게 바로 학폭 신고를 해버리면 증거 수집이 어렵습니다. 학폭은요 증거 수집 싸움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무슨 일을 당했다라고 말로 엄청 풀어내도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인 학교 폭력이 시작돼서 부모님 귀에 들어갔다. 그러면 상황을 잠시 지켜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일단은 뭐 별거 아닌 일은 친구들끼리 화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분쟁이 그냥 사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커질 것 같아. 엄마가 생각했을 때, 또 아이가 생각했을 때. 그때는 조용히, 못해도 한 일주일, 7일 정도는 증거를 좀 수집하시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대응을 하기가 쉽습니다. 만약에 경미한 상황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담임 선생님한테 바로 전화하셔가지고 우리 애가 학폭 폭력을 당했다 이렇게 했는데 증거가 없네? 그러면 학생이 그 가해학생들 사이에서 속 좁은되고 은따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증거만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서면 사과로 그냥 끝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나서 은따 되는 거예요. 은따.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해학생과 같이 학교를 다니면서 내 자녀에게만 불편한 상황이 반복될 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지속적인 학교 폭력이 시작됐다면 우선 잠시 지켜보면서 학교 폭력에 대한 증거를 철저하게 수집을 하셔야 한다. 이때 부모님이 하실 수도 있는데 제발 초기에 행정사나 변호사를 찾으셔가지고 좀 법률 자문을 받으시길 바래요. 예. 그래서 바로 증거 수집에 들어가야 한다.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었다. 아쉽지만 말이에요. 자, 왜 학교 폭력이 수집해야 하나? 아까 앞에도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요새 학교 폭력 사례를 확인해 보면 가해 학생들이 나 지금 너 학폭하는 거야, 나 지금 너 괴롭히는 건데 라고 절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새는 인정을 잘 안 합니다. 추세가. 왜냐면은 자기도 학폭으로 신고가 되면 생활기록부에 남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대학 가기 힘들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인정을 하더라도 나중에 말을 번복해요. 어떻게 번복하냐? 자, 요렇게 번복을 합니다. 때리면서도 같이 장난을 친 것이고 가해 학생 본인도 저도 같이 맞았는데요? 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돼요? 맞복이 됩니다. 자, 돈을 빼앗은 것도 돈을 빌린 것이라고 하고 곧 갚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또는 뭐라고 하냐면 너도 빌렸잖아. 얘도 빌렸는데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얘도 저한테 안 갚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증거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돈을 내가 얘한테 뺏겼는데 그 증거가 없어. 그러면은 끝나는 거예요. 자, 메일 시킨 거를 서로 절친이라고 부탁해서 들어준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얘한테 빵 사달라고 한 건 맞는데 저도 얘 몇 번 사줬는데요? 이래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 이제 저거죠. 먹는 걸로 괴롭히는 거 있잖아요. 막 빵을 막 한 20개 사와. 그래갖고 우리 피해 학생한테 주면서 야, 너 지금부터 이거 다 먹어. 막 이런 거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진짜로. 그러면서 저도 사줬는데요? 저도 빵 사가지고 얘 줬는데요? 그럼 저도 빵 셔틀인가요? 막 이래요, 애들이. 요새 가해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빵을 대신 사다 줬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거 사이버 폭력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요새. 본인의 게임 레벨업, 아이템 파밍 등에 노가다를 시켜요. 그러니까 가해 학생의 아이디를 피해 학생이 로그인하게 해가지고 계속 게임을 해가지고 레벨업을 시키라고 해요. 아이템 하라고 하고. 그러면서 뭐 너가 왜 네 아이디를 왜 우리 아들이 하니?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걔가 제 걸로 플레이를 해보고 싶다고 해서 빌려준 건데요.
얘가 제 거가 레벨이 높다 그래서 빌려줬어요. 막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아이템 파밍 노가다 시켰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야 될까요? 뭐 문자 메시지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 그러면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게임 시켜준 겁니다. 한마디로. 일부러 피해 학생의 물건을 망가뜨려 놓고 실수로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일부러 막 핸드폰 손으로 팍 쳐가지고 떨어뜨려가지고 액정 깨지게 하고 막 이런데 미안 내가 모르고 쳐버렸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실수로 그랬다고 해요. 근데 이게 자꾸 반복됩니다. 자꾸 반복돼.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내가 학교폭력을 하고 내가 증거를 내놔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당하고 나 괜찮아 나 괜찮아 이러고 그냥 뭐 수리도 안 하고 뭐 문자도 안 남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그냥 나중에 가서 이걸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 증거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요새 트렌드는 이렇게 지금 가해 학생이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저도 그랬는데요. 쟤도 나한테 그랬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분이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맞폭을 걸어버려요 그냥 서로. 얘도 저한테 그렇게 했고요. 심지어 쟤는 저한테 뭐 성적 수치심을 줬는데요. 막 이러면서 더 심한 거를 막 해요. 진짜. 그리고 더 주변에 이제 자기 친구들 있잖아요. 그냥 걔네들이랑 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기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경미하게 그냥 학교폭력 있는데 내가 바로 신고를 해버려. 근데 증거가 없어. 그러면은 오히려 이럴 확률이 높다. 은따가 될 확률이 높다. 애들한테 맞폭 걸리고. 그래가지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이제 학폭으로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쌍방의 경고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학교폭력 당한 증거들을 무조건 모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야 됩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증거 수집 방법. 자, 일단은 좀 약간 얘가 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애들이 영악해가지고 증거를 잘 안 남깁니다. 그리고 학폭 증거는 잡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애들이 학교에 가잖아요. 핸드폰을 내요. 핸드폰을 선생님께 제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녹음도 못하고 사진도 못 찍고 동영상도 못 찍고 내가 뭔가 가해를 당해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요새는 또 교권을 강화한다고 녹음기 같은 것도 못 들고 가게 합니다. 네, 뭐 선생님의 뭐 수업을 녹취 떠가지고 뭐 선생님의 훈육을 방해한다느니 뭐 아무튼 이런 법이 있어가지고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근데 어쨌든 아이들이 학교에 가게 되면 핸드폰을 못 쓰기 때문에 뭐 증거 수집이 어려워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좀 학폭을 당한다 그런 상황이 들면 약간 조금 살짝 가해 학생들을 도발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요. 그러니까 애들이 약간 좀 교묘하게 괴롭힌다. 그러면은 아예 그 단체 채팅방에서 자꾸 나의 자녀 개똥이를 자꾸 막 은근하게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녀가 약간 이런 행동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얘들아, 근데 미안한데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 좀 그만 해주면 안 될까? 그러면은 가해 학생들이 갑자기 확 열이 받거든요. 그래서 야, 네가 뭔데 뭐 우리를 뭐 어떻게 하냐, 이 뭐 무슨 막 이러면서 갑자기 막 그러면서 더 괴롭힐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애들이 어쨌든 카카오톡으로 뭔가 욕을 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뭐 명예훼손을 한다거나 뭔가를 시킨다거나 부당한 걸 시킨다거나 그러면은 무조건 캡처해서 증거 자료로 만들어 놓을 것을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애들이 핸드폰을 제출하기 때문에 저는 스마트워치나 요런 거가 녹음이 되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mp3 옛날 거 그런 거라도 좀 가져가서 이거는 내 피해 상황을 녹음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피해 상황을 밝혀내려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위법성이 조각이 됩니다. 이거는 변호사님께도 물어보셔도 똑같이 될 거예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게 뭐냐면 아무리 이제 선생님 그 교권 침해를 뭐 어쩌고 하기 위해서 녹음기를 교내에 소지하면 안 되지만 근데 내가 학교 폭력이라는 피해를 당하고 있잖아요. 피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증빙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갖고 가는 거는 합법입니다.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꾸 날 괴롭힐 때 녹음기를 켜야 돼요. 그리고 나도 거기 대화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애들이 날 괴롭힌다 그러면은 아 저기 뭐 말똥아 미안한데 그만 해주면 안 될까? 나 그만 괴롭혀. 나 괴롭히지 마. 이런 식으로 나의 반대 의사를 딱 표명을 해야 돼요. 근데 애들이 거기서 이제 더 열이 받아서 막 이제 뭐 무슨 뭐 일로 와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괴롭히겠죠. 그런 거를 녹음을 하나라도 갖고 있으면 매우 유리하겠죠. 그래서 녹취록으로 만들어서 문서화 시키면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행정사가 할 수 있고요. 녹취록은 행정사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약간 좀 CCTV가 있는 곳, 그래서 이제 피해 학생이 좀 약간 머리를 써야 돼요. 이제 교실에는 CCTV가 통상 없습니다. 근데 복도에는 있어요. 아니면 현관, 이런 주요 목에 CCTV가 있거든요. 애들이 뭔가 날 괴롭힌다 그러면은 CCTV가 있는 곳으로 도망을 일단 가야 됩니다. 아니면 글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럼 얘네들이 따라오겠죠. 거기서 이제 막 시비를 털고 막 하겠죠. 그러면은 그런 CCTV들이 남기 때문에 약간 좀 이렇게 똑똑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학교 CCTV 같은 경우는 정보 공개 청구를 해야 돼요. 근데 요새 학폭 트렌드가 뭐냐면 이걸 안 보여줍니다. 부모님들한테도 안 보여줘요. 그러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안 보여주는 거는 학교의 자유예요. 무슨 제3자의 뭐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뭐 아무튼 그러면서 요새는 안 보여주는 게 트렌드인데 어쨌든 선생님한테 확인해 보셔라. 폭력 장면이 찍혔는지. 그럼 그 정도는 확인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찍혔습니다, 안 찍혔습니다 정도는 대답을 해주시기 때문에 CCTV가 있는 데서 좀 맞아라. 그 괴롭힘을 당해라. 그러면은 굉장히 유리해진다. 왜냐면 가해 학생들이 이런 것까지는 막 신경을 못 써요, 잘. 그러니까 좀 약간 머리를 써야 된다 이거예요.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이제 진단서를 당연히 끊어야 되고요. 근데 이게 내가 맞았는지, 내가 뭐 그 아이한테 맞았는지 뭐 했는지 그거는 CCTV가 없으면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병원 가가지고 제가 학교에 누구누구한테 맞아서 병원에 왔습니다라고 하면 진단서에는 그냥 무슨 친구에게 맞아서 뭐 왔다고 함 이렇게는 써주는데 이게 걔한테 맞았다라고 사실 증명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떠한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날짜가 이제 명시가 되잖아요. 이런 게 이제 문서로서 남잖아요. 나중에 CCTV가 나왔을 때 증빙을 할 수 있게 되니까 맞으면 바로 병원 가서 진단서 끊으시고, 자, 목격자 친구들한테 그 당시 좀 물어보세요. 막, 야, 나 아까 이런 거 당했잖아. 근데 너 그때 봤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걔가 그때 당시에 말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 증거들도 유의미하기 때문에 좀 받아놓는 게 좋고, 돈을 뺏기거나 물건을 파손당했을 때, 이거는 진짜 남겨놔야 돼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돈을 뺏긴 거는 되게 죄질이 나쁜 거거든요. 이게 공갈죄가 죄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중해요, 죄가. 그래가지고 돈을 줄 때 제발 현금으로 주지 말고 토스, 카카오페이, 요새 애들이 이거 많이 쓰더라고요. 요걸로 좀 뺏기더라도 요걸로 뺏기는 게 나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입금 내역 쫙 뽑아가지고 출금 내역을 쫙 뽑아가지고 증빙이 가능하잖아요. 누구 계좌로 딱 보냈다. 그러면 애들 입장에서는 이 계좌로 돈을 받았는데 딱히 큰 사유가 없어요. 삥 뜯은 거 아니면 빌린 거예요. 삥 뜯는 거 아니면 빌린 건데 대부분 애들이 돈을 막 계속 꾸준히 빌리진 않잖아요. 근데 내가 현금으로 빌려서 얘한테 전산으로 계속 싸주는 거는 이상하잖아요. 삥 뜯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증명을 할 수 있으니까 꼭 정리를 해놔라.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지금 없는데 이게 옛날에 쓴 블로그 글이라 저는 부모님들께 진짜 이거는 당부해드리고 싶어요. 뭔가 피해 사실이 있잖아요. 그러면 꼭 담임 선생님과 통화를 하세요. 녹취하세요. 아니면 문자를 보내세요. 그래서 답을 꼭 얻으세요. 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 오늘 우리 개똥이가 말똥이한테 뭐 이렇게 한 대 맞았대요. 근데 제가 뭐 학폭 신고를 하려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선생님 그 일을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선생님이 네 또는 아니요 라고 하시겠죠. 네라는 답변이 있으면 유의미한 증거가 됩니다. 근데 아니요 라고 하면은 이거는 증거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당했을 때 무조건 학폭 신고한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선생님 맞나요? 요 정도로 물어보셔가지고 네
라는 답변을 얻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증거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잘 모르겠는데 내일 확인해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내일도 꼭 확인하세요. 그래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증거를 수집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절차 없이 그냥 바로 학폭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선생님들이 대답을 못 해줘요. 나중에 학폭 신고 후에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러면은 담임선생님이 뭐라고 하냐, 어머니 이게 지금 학폭에 올라가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참여할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증거를 수집 못해요. 네. 학폭이 신고됐으면 이게 학폭 담당 선생님한테 위임이 됩니다. 모든 일이. 그렇기 때문에 학폭을 걸기 전에 먼저 담임 선생님이든 그 관련 선생님한테 유의미한 증거를 얻기 위해서 전화를 하건 꼭 녹취를 하세요. 아니면 뭐 하이톡을 하든 문자를 하든 꼭 증거를 남기셔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선생님 증거. 제가 많은 건을 해보니까 학폭할 때 선생님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끼리 싸우면 선생님이 알 거라고 대부분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의 의견이 학폭위에 안 들어가요. 예. 그래가지고 대부분 이제 목격 학생들의 진술만 들어갑니다. 대부분. 그리고 뭐 설문조사 뭐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먼저 유의미한 증거를 취득해 놓는 게 좋습니다. 부실한 증거를 가진 상태에서는 오히려 가해 학생의 발뺌 그리고 바꿔치기 뭐 이래서 피해 학생에게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요게 이제 보호자 확인서예요. 우리가 뭐 우리의 개똥이가 피해를 입든 가해를 하든 이 보호자 의견서를 써야 됩니다. 자, 이 보호자 의견서를 이렇게 줘요. 뭐 이렇게 예시를 이런 걸 쓰세요라고 하고 주거든요. 학교에서. 자, 그러면은 대부분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요 한 장에 다 쓰려고 하세요. 요 한 장에 뭐 오늘 왔는데 얘가 그랬어요. 지금 뭐 아프진 않아요. 뭐 몇 줄 해서 이 한 장에 보호자 확인서를 다 써서 끝냅니다. 근데 이렇게 한 장짜리 의견서 양식을 받으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지금 제가 이 한 장에만 딱 써서 한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자녀가 무고하다 또는 피해를 입었다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예.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되거든요. 몇 월, 몇 일에, 몇 시에 얘랑 어디서 뭘 했는데 어디 부위를 맞았고 무슨 얘기를 들었고 막 이런 식으로 쫙 길게 써야 되는데 이 한 장짜리 양식을 받으셔가지고 오류를 범하시는 거죠. 이 한 장에만 제출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학폭 보호자 확인서 작성을 왜 행정사한테 맡겨야 할까? 저는 학폭 사건에 일어났던 모든 사실관계를 직접 아이한테 듣습니다. 우리 사무실로 와요. 제가 사무실로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한두 시간 상담을 해요. 그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 사실관계를 직접 듣고 시간 순서로 정리해서 객관적으로 기술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안심을 시켜줍니다. 너는 잘못이 없다. 그리고 너가 처신을 잘했다. 너의 억울함 풀도록 형 또는 오빠가 도와주겠다. 오빠는 아니에요. 삼촌이라고. 요새는 제가 삼촌이라고 합니다. 삼촌. 제가 나이가 좀 이제 있어가지고 37살이거든요. 이제. 네, 이제는 삼촌이 도와줄게 라고 합니다. 왜 대신 맡겨야 될까? 라고 한다면 부모님들이 쓰시는 것도 당연히 좋은 방법이죠. 근데 왜 널리한 행정사한테 맡기면 좋으냐? 라고 한다면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한테 차분하게 그때 그 상황을 물어보고 객관적으로 정확한 대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왜냐면은 우리 아이한테 그 얘기를 들으면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일단. 그리고 한마디 들 때마다 아이를 막 혼도 내고 막 같이 울고 애가 왜 그때 그렇게 당했는지 가해를 했는지 밉기도 하고 객관적으로 대처가 안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3자잖아요. 그리고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애한테 얘기를 다 들어요. 다 듣고 그랬구나. 근데 너 이런 얘기도 들었을 것 같은데 맞아? 너 이때 상황이 이랬을 것 같은데 맞아?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약간 더 유추를 해서 애한테 물어보면 맞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얘기한 거에서 더 제가 뽑아냅니다. 내용을 사실을.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문서로 쫙 모든 사실관계를 정리를 해서 딱 만들어 드려요. 그러면은 이 문서가 엄청 웰메이드입니다. 웰메이드. 아주 잘 만든 문서를 제가 드립니다. 그러면은 부모님이랑 아이가 그 정리된 문서를 보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이 돼요. 뭔가 이제
막 머릿속에만 있던 사건이 자꾸 이제 막 기억이 또렷해지고 막 이런 걸 바로바로 볼 수 있으니까요. 이게 이제 제가 작성한 샘플인데 지금 이게 보면은 양이 두껍습니다. 다 양이 두꺼워요. 제가 이제 작성한 건데 결코 막 한두 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최소 30페이지, 많으면 100페이지도 넘어요, 진짜로. 증거까지 다 넣으면 막 이제 뭐 카카오톡 이미지 이렇게 딱 한 장에 정리해서 쫙 다 넣고 또 무슨 진단서도 넣고 뭐도 하고 막 이러면 거의 뭐 100페이지도 넘습니다. 많으면. 이 정도로 이제 이 서류를 만드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제가 해드린다. 근데 부모님도 만약에 직접 하신다면 요 정도는 할 각오는 하셔라. 그래야지 우리 아이의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아이의 그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내가 다 쓰기가 어렵습니다. 마음도 아프고 막 혈압도 오르고 막 그래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부모님들이 이런 거를 하시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행정사인 저한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 서류를 작성해 줄 때까지 애 옆에서 자꾸 닥달하지 마시고 이때 아이를 좀 케어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얘는 피해를 당해서 막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럼 전문적인 서류는 그냥 제가 하고 부모님들이 아이 곁에서 심리적인 안정을 할 수 있게 뭐 좀 맛있는 것도 드시러 가시고 뭐 좋은 것도 보러 가고 아이를 좀 옆에서 케어해 주세요. 예. 막 부모님이 막 열받아가지고 애한테 계속 뭐 너 진술서 써라. 그때 이랬냐 저랬냐 막 계속 물어보시면서 너 자필로 너 피해 상황을 써. 막 이런 거 자꾸 시키면 애가 진짜 제 의뢰인 그 자녀 중에 가출한 애도 있었어요. 진짜 자기가 피해자인데 가출을 해요. 왜? 부모님이 자꾸 잡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제발 지금 그러지 마시고 서류는 제가 쓸게요. 어머니는 제발 애랑 카페도 가고 영화도 보고 여행도 가고 좀 피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제가 할게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이가 학폭에 연루돼서 막 불안에 떨고 있는데 부모님께서 애를 막 자꾸 다그치고 막 이러면은 둘 다 가정이 파탄이 납니다. 그래서 상황이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행정사나 변호사 찾으셔가지고 좀 그 전문적인 거를 맡기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학교폭력에 변호사님을 찾는 게 또 좋은 방법이에요. 당연히 이제 변호사님은 저보다 더 이제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또 변호사님은 대리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폭 가셔도 진술권이 있어요. 같이 갈 수 있어요. 변호사님은. 근데 행정사는 대리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서류 작성 그리고 제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랑 어머니랑 같이 손잡고 학폭위원회에 참석해서 제가 진술 못해요. 저는 서류 작성만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 학교폭력 보호자 의견서를 부모님 대신 작성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사건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예. 그리고 법률적인 자문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같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진술에 대한 방어를 좀 쳐주시긴 하시는데 이거를 대신 막 작성해 주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하는 게 진짜 수고롭고 품이 많이 들어요. 사실관계를 다 증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는 시간당 단가가 높죠. 뭐 아마 한 사건을 하시는데 몇백만 원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용이 조금 많이 드는 단점이 있죠. 네, 행정사는 서류를 작성을 해드리고 시간당 단가가 변호사보다는 저렴하다. 뭐 이거는 뭐 제가 행정사가 변호사보다 못나다는 건 아니고 그냥 현실이 그런 거니까 저도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는 변호사처럼 대리권이 없으므로 서류로 모든 것을 합니다. 근데 학폭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아이가 직접 진술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님이 대신 진술을 해준다고 해서 그거를 좋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직접 진술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도 옆에서 진술을 보조하기는 하지만 주가 되면 안 됩니다. 아이가 직접 해야 돼요. 아이가. 예. 왜냐면은 학교 폭력이라는 것 자체가 학생을 선도하기 위해서예요. 선도. 얘를 처분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뭘 깨달았고 그래서 앞으로 재범을 하냐 안 하냐 또 괴롭히냐 안 괴롭히냐 이런 거를 확인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얘는 선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판단하기 때문에 아이가 직접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가 서류만 작성을 해줘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과 아이가 학교폭력 사건에 잘 대응할 수 있게 잘 만들어진 서류를 드리는 게 저의 일이에요. 저의 일.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서류를 완벽하게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피해 학생을 학교폭력으로부터 구제할 수 있을까? 맨날 고민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님께 계속 보내드려요. 어머니 뭐 요런 증거는 없을까요? 제가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완벽한 논리를 만들어서 우리 학교폭력위원님들이 보셨을 때 증거 자료와 서류만 보더라도 좀 명백하고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립니다. 자, 요거는 그냥 보세요. 제가 다 말로 지금 한 거라서 사건 대응이 좀 수월해지고 대본처럼 이제 좀 그 사건이 머릿속에 명확히 들어오죠. 학교폭력이 내가 접수가 되면 거의 한 달에서 2달 후에 열려요. 그러니까 내가 10월 달에 학폭 신고를 하면 대부분 12월에 열립니다. 인천은 3달 걸려요. 인천 되게 오래 걸립니다. 학폭이 많아서 그런지 인천은 10월에 신고를 했는데 1월에 열려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두 달 지나면 까먹거든요. 사실관계를. 근데 이제 잘 작성된 의견서가 있으면 방향을 잃지 않는 나침반 역할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블로그로 이제 아까 그 5개 글을 썼는데 진짜 많은 부모님들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뭐 얼마냐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이제 대답을 해드리면 오 너무 비싼데 막 이러세요. 근데 이게 진짜 단언컨대 비싼 말씀을 드리는데 비싼 금액이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작성해드린 거를 보시면 납득이 되십니다. 막 100페이지 나와요 진짜. 근데 다 만족하셨고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폭이라는 게 이게 그냥 행정사로서 제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 망합니다. 제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법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판례들을 엄청 찾아봐요. 판례들 뭐 판례, 행심례 이런 거를 엄청 찾아서 법리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는 이게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요 막 이래도 저는 법리적으로 봐요. 아 근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도와드리기 때문에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거 일하다가 한번 찍었어요. 아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오지랖이 좀 넓습니다. 오지랖이 넓다기보다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막 어머니들은 저를 좀 생각 안 해도 제가 막 어머니나 아버지들한테 전화를 드려요. 그래갖고 어떻게 지내고 계시냐, 아이는 잘 있냐, 혹시 증거 이거 더 있지 않을까요? 막 이런 식으로 제가 막 자주 연락을 드리거든요. 저는 이제 아이들에 대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부모님들이랑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는 편입니다. 저의 장점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오늘 학교폭력 피해자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뭐 결론으로 한마디 드리자면 증거 수집을 잘 하셔라. 그리고 섣부른 신고보다 좀 증거를 수집하고 조금 대응을 하다가 신고하시는 걸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저한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직접 해결을 하실 수 있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분명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이라는 게 있어요. 2023년도 개정된 건데 교육부에서 발행한 겁니다. 이거를 다운받으세요. 여기 QR코드 남겨드립니다. 고정 댓글에도 남겨놓을게요. 고정 댓글에도 링크 남깁니다. 그래서 다운받으셔서 이거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아, 그래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학폭이 절차가 어떻구나, 어떻게 흘러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로 솔직히 이것만 다 외우셔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남겨드리니까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꼭 이걸 다운받으셔서 한 번이라도 보세요. 그리고 이거를 숙지하신 부모님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학폭을 해결하기 더 원만해집니다. 학폭 카페 등에서도 정보 취득하시는 것도 좋아요. 요새 학폭 네이버 카페 이런 게 많거든요. 거기서 뭐 카더라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정보 취득도 좋지만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 사건만 겪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의 사건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케이스는 이랬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시지만 한 개 사건으로 모든 걸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한 법률 전문가에게 확실한 상담을 받는 게 학폭 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이다. 널 위한 행정사는 학폭 전문 행정사입니다. 영상 고정 댓글에 학폭 관련 필요한 링크들을 게시했으니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